방사선 피폭을 걱정하게 만드는 게 일본 원전 사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절반이 넘는 곳이 엑스레이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배서연, 이소영, 양지연입니다. 지도교수님은 안재혁 교수님입니다. 발표 순서는 차례대로 방사선의 위험성, 방사선의 사고 사례, 안전관리, 퀴즈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사선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능과 방사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능은 방사선과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방사능은 어떤 물체가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방사선은 빛과 같은 에너지를 지닌 일종의 보이지 않는 광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방사능과 방사선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전구에 빗대어 표현한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사능은 전구로 따지면 전구의 소모 전력이고, 방사선은 전구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소모 전력이 큰 전구가 더 밝은 빛을 내듯이 방사능이 큰 방사성 물질이 더 많은 방사선을 냅니다. 또한 종류에 따라 소모 전력에서 내는 빛의 강도가 다르듯이 방사성 핵종의 종류에 따라 방사선의 종류나 수가 다릅니다. 다음은 방사선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은 크게 전리 여부에 따라 전리 방사선과 비전리 방사선으로 나뉘는데, 전리 방사선이 일반적으로 방사선이라 부르는 이온화된 방사선을 의미합니다. 전리 방사선에는 다음과 같이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 감마선, X선이 있습니다. 먼저 알파선은 낮은 투과율로 피부를 통과하지 못하나 체내 유입 시 매우 유해합니다. 베타선은 피부를 투과할 수 있고 상피와 상피하에 손상을 줄 수 있으나 얇은 금속판 정도의 두께로 막을 수 있습니다. 중성자선은 투과력이 매우 크고 핵 반응 시에 나옵니다. 감마선은 빛이나 X선과 같은 전자기파를 지니며 파장이 짧아 투과율이 X선보다 큽니다. X선은 의료용으로 많이 이용되며 투과력이 좋은 방사선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전리 방사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리 방사선은 이온화된 전리 방사선과는 다르게 비이온화된 방사선을 의미합니다. 이 방사선은 전리작용을 일으키기에 힘이 부족하여 물질을 전리시킬 수 없습니다. 비전리 방사선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받고 있는 방사선은 원천에 따라 크게 두 개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 방사선이란 우주, 땅, 음식물 등 자연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의미하고, 대표적으로 땅, 공기, 음식물 등 자연계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갖는 방사선을 가리킵니다. 인공 방사선은 방사선, 원자력 이용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방사선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는 병원의 X선 장치, 비파괴 검사,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며 인간의 여러 활동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방사선을 칭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기기에는 크게 진단용 의료기기와 치료용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먼저 진단용 의료기기는 주로 X선을 사용하며 부분 피폭으로 비교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엑스레이와 CT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물체의 투과성에 따라 X선 검출기에 검출되는 X선 양이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 기기입니다. CT는 특별한 X선 장비와 정교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체의 단층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기입니다. 다음으로 치료용 의료기기는 주로 암 치료나 종양을 처리할 때 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토모테라피와 감마 나이프가 있습니다. 토모테라피는 방사선 치료 장비의 형태 중 CT의 모습을 하고 있는 기계이며,
단층으로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감마 나이프는 감마선을 머릿속 병변 부위에만 집중시켜 조사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병변 부위만을 치료하는 방사선 수술 장비입니다. 다음은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폭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사선 피폭이란 방사선에 쪼이거나 덮이는 일로, 즉 사람이나 동물, 식물 등 생물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폭의 형태는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 피폭이란 방사능 물질이 호흡이나 섭취를 통해 체내에 들어와 인체 내부에서 일으키는 방사선 피폭을 말합니다. 외부 피폭이란 인체 외부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나 X선 발생 장치로부터 방출된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말합니다. 외부 피폭은 방사선을 받고 있는 동안만으로 한정되지만 내부 피폭은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존재하는 한 피폭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일정 수준의 방사능에 피폭되지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사능에 피폭된다면 생물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방사능이 치명적인 가장 큰 이유는 강한 에너지가 생물의 DNA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포의 활동을 교란시키거나 세포를 돌연변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세포의 이상으로 인해 탈모는 물론 각종 암과 백혈병, 기형아 출산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사능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배출이 되지 않고 죽어서 화장을 한다 해도 체에 남아있을 정도로 한번 피폭되면 씻어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의 방사선 피폭량 기준 초과에 대한 뉴스 영상입니다. 방사선 피폭을 걱정하게 만드는 게 일본 원전 사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절반이 넘는 곳이 엑스레이나 CT를 찍을 때 방사선 피폭량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삭대 조산 증상 치료를 위해 엑스레이를 4-5번이나 찍었던 김모 씨. 태아에게 해롭진 않았을지 지금도 아찔합니다. 먹는 음식도 가려서 주의해야 되는데 엑스레이 찍는다 그래서 많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했었어요. 엑스레이나 CT 촬영은 조사량과 촬영 빈도가 높을수록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전국의 500여 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방사선 조사량은 평균 0.52mg로 기준치 0.34mg보다 높았습니다. 방사선 피폭량 안전기준을 넘는 곳이 조사 대상의 58%,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한 병원도 20%나 됐습니다. 병원을 옮기면서 한 달 안에 CT를 또 찍은 환자도 20%나 됐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건강검진하면서 필요 없는 항목을 아주 비싼 수가로 매겨가지고서는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 경우 굉장히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하지만 국제방사선기구는 CT 촬영의 이득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보고 노출 기준은 정하지 않고 권고치만 두고 있습니다. 사정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를 해서 환자들이 자기 몸에 흡수되는 피폭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또 병원 간 영상진로 기록을 공유해 방사선 촬영의 남발을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다음은 방사선 사고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영화 속 사례와 실제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영화 속 사례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2016년에 개봉한 판도라입니다. 이 영화는 원자력 폭발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을 다룬 영화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2003년 개봉한 헐크입니다. 주인공 배너 박사는 실험 중 감마선에 치사량 이상으로 노출되어 거대한 피조물 헐크가 됩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2016년 6월에 입사한 지 2주밖에 안 된 직원이 피폭 피해를 입었는데 현장에서는 안전장비도 사후 조치도 없던 사건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인재였죠. 이런 안전불감증이 또 다른 곳에서도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방사선으로 검사를 하는 업체에 입사한 지 2주밖에 안 된 직원이 피폭 피해를 입었는데 현장에서는 안전장비도 사후 조치도 없었습니다. 차정희 기자입니다.
한 방사선 추가검사업체 20대 직원이 방사선 사진을 찍다가 피폭됐습니다. 입사 2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손에는 물집과 궤양이 생겼습니다. 피폭량은 손에 30시버트, 전신에 223mSv. 방사선 종사자의 연간 피폭 기준과 비교해 손은 60배, 몸은 4.5배에 이릅니다. 교육이나 이제 건강검진 이런 게 이수가 안 돼가지고 투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출장소장이 투입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또 안전불감증. 피해자가 한 작업은 구조물에 방사선을 투과시켜 균열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때문에 방사선 노출을 알려주는 선량계가 필수입니다. 피폭이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경보음도 울리고 현재 그 누적된 자기가 피폭된 선량을 표시하게끔 하는 거고요. 하지만 피해자는 맨몸이었습니다. 2인 1조의 작업 수칙도 무시를 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당 업체 측은 피폭 사실을 은폐해왔습니다. 동료분들이 어떤 병원으로 간다거나 보호 조치를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묵살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단가는 후려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안전을 다 지키면서 검사를 하다 보면 2011년과 2012년 울산에서는 방사선에 과다 노출된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에도 이 업종 종사자의 10% 이상이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두 번째는 2017년 7월에 목종양 절제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은 A씨가 점점 몸이 안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어려워져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방사선 치료 후에 심각한 후유증이 생긴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치료 전 부작용 우려 등을 알리는 주의 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A씨는 2002년 목 주변에 종양이 생겨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몇 해 뒤 종양이 다시 자라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6개월간 2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들어 올리기 힘들 정도로 어깨 힘이 약해졌고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휴직까지 하게 된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방사선 치료에 따른 후유증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측은 반박했고 5년간의 분쟁 끝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종양 크기에 변화가 없었는데도 병원이 섣불리 판단해 두 번째 방사선 치료를 감행했다고 봤습니다. 또 첫 번째 방사선 치료에서 이미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량에 노출됐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진료해 합병증 위험을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병원 측이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 등에 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A씨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이 재활치료를 시행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다음은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안전관리란 방사선을 띠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 일터의 여러 가지 조건을 관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자란 사업장 내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일하는 분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조 목적은 연구실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말미암은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제2조에 따른 적용 범위는 연구소에 근무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 방사선 관리구역과 방사선 기기가 있는 시설에 출입하는 수시 출입자, 그리고 관련 업무 종사자입니다. 다음은 제6조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직무로 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방사선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지시와 교육, 사람의 보건과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합니다. 제15조 보건과 관리입니다. 방사선 관리구역에는
필요한 방사선 안전관리 장비를 항상 비치하거나 지니고 들어가야 하며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확인증을 해당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 교정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1조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 지시를 어겼을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 개정과 이행 상태의 점검 확인, 그 밖의 방사선 안전관리와 장애 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보기 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가 아닌 것은 1번 CT, 2번 MRI, 3번 PET, 4번 엑스레이, 5번 소노. 답은 2번 MRI입니다. MRI는 공명 주파수를 이용합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리방사선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번 가시광선, 2번 중성자선, 3번 적외선, 4번 라디오파, 5번 자외선. 답은 2번 중성자선입니다. 중성자선은 중성자 폭탄이 폭발할 때 나오는 전리방사선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방사선 피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방사선 피폭이란 방사선에 쪼이거나 덮이는 이를 의미한다. 2번 피폭의 종류는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으로 분류된다. 3번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의 연간 방사선 노출 권고 기준치는 정해져 있지 않다. 4번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인체적 영향과 유전적 영향이 있다. 5번 신체적 영향은 결정적 영향으로 이어진다. 답은 5번입니다. 신체적 영향은 결정적 영향이 아닌 만성질환 중 백혈병, 암과 같은 확률적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퀴즈를 마무리하고 다음은 PPT를 만든 자료들의 출처입니다. 지금까지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